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 시 신박한 벙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저희 함께할 벙커 멤버를 모셨는데요. 석강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2년도 끝이 보이네요. 벌써 연말이 다 왔는데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연말을 다가오니까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자자자. 이번에 포장이 좀 다른데요. 네,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신경 썼습니다. 한경 여기 석강훈 박사님. 아, 네. 저도 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 무슨 선물이죠? 운이 좋으시네요. 네, 한번 뜯어보세요. 아, 뜯어볼까요? 선물 확 뭘까요? 뜯어야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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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선물인데요. 아, 아, 열었다. 어, 네, 오늘 감기 걸리셨다고 했는데. 예. 오, 저는 딱이네. 따뜻한 아. 양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쁜데. 기프트텍인 것 네. 같은데 오, 내복인가요? 잘 어울린다. 내복 우리 주셨네요. 딸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이번 겨울에 난방비가 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 착용하고 따뜻하게 보내라는 이런 우리 박사님 뜻인가 봐요. 메시지를 확실하게 네. 이해하셨어. 아. 네, 저희가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인데요. 어떡합니까? 이제 겨울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라니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주님? 네. 아, 이번 겨울은 인류에게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겨울에 추울 때 난방하는 에너지도 주로 화석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겨울은 추운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위기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겁니다. 더 추울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를 지금 다른 나라에서 LNG로,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해서 일종의 사재기를 하면서 지금 그 LNG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LNG를 써오던 그 나라들이 네.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도 있는데 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LNG를 제대로 못 사니까 이제 LNG를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 석유를 또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지만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기후행동 추적이라는 이런 이제 국제단체 같은 경우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묶어두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네네. 이게 좀 이번 계기로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저희 그때 밀가루 대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에너지도 이게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군요. 맞아요. 이렇게 1.5도 이내로 우리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치를 지켜내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중단하는 건데 네네. 올 겨울에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뭐 이렇게 추운데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뼛속까지 시린데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뜻인 것도 같긴 그쵸. 한데요. 그만큼 예. 화석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석탄하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만 지금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64% 정도가 되고 네. 가스도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계 에너지원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거의 한 90%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화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건데요. 이산화탄소가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구성 비중의 약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원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석탄 40, 석유 34, 천연가스 20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화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인간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를 연소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확장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있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아직도 네. 화석 에너지에 저희가 기대고 너무 있는 게 의존하고 있죠. 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화석 에너지가 지구에는 안 좋은 거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 화석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싹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가 연이어 폭등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까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박사님? 예, 그냥 이미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석유, 석탄, 가스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적게는 100% 그러니까 2배에서 300% 한 4배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석탄 가격도 뭐 1년 전에 비하면은 톤당 57달러에서 지금은 한 246달러로 지금 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죠. 천연가스 가격도 뭐 최소 2배에서 지금 3배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가장 큰 원인은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에 일어난 전쟁 때문인데요. 네네. 이 전쟁이 전 세계의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정학적인 갈등,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 유럽 간에 또는 러시아와 미국 간에 이런 그 갈등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이제 폭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유럽과 그 미국이 이제 뭐 한 수천 가지의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게 이제 부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는 이 가스관 자체가 뭐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가스관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폭발돼서 사용이 안 되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노르드 스트림 1에 대해서 이게 가스를 저기 한 2,000km가 넘는 길인데요. 저걸 멀리 보내려면 이제 가압용 가스터빈이 필요합니다. 네. 가스터빈이 뭐 7, 8대 정도 필요한데 이거를 수리를 맡고 있는 거는 또 독일 업체인데요. 독일 업체는 또 독일 내에서 이걸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캐나다 업체로 보내야 되는데 캐나다는 또 이제 그 미국과 함께 아주 강력한 그 경제 제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가스터빈이 캐나다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실랑이를 벌어졌었죠. 근데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심화돼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아예 그 러시아가 이제 그 노르드 스트림 1을 아예 그냥 잠가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몇 달 전에 아예 그냥 노르드 스트림 전체가 폭파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파가 된 거는 뭐 전쟁 중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가스관을 잠근다고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나요?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가스를 보내고 있었고 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네. 가스. 그러니까 이 겨울에 네. 유럽도 춥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가스가 러시아로부터 못 오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네요. 유럽이 이렇게 가스가 부족하니까 다른 세계로 가스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가스 가격이 맞아요, 연쇄적으로 맞아요. 오르게 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그 방글라데시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이제 파키스탄 이런 그 아시아의 최빈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물 LNG, 그러니까 LNG도 이제 장기 계약으로 이제 체결하는 LNG가 있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현물, 즉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오는 이 현물 LNG 가격이 폭등을 해서 이 나라들은 아예 못 산 아예 그냥 그 살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7월부터 정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떡해. 전기가 한 뭐 20~30%씩 모자란 거예요. 그동안 LNG 발전이 해오던 거를 다른 걸로 바로 대체를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제한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광역 정전이 되면 뭐 온 나라가 다 이제 정전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20~30%씩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전을 해서 지금 전체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빈국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네요. 네. 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미노처럼 다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 원료를 수입 의존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렇죠. 우리도 당장 지금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와. 1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지난해 대비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석탄을 또 많이 쓰거든요. 네. 주로 이제 석탄 발전용으로 이제 쓰는데 이 발전용을 또 우리는 또 호주 같은 데서 또 많이 사옵니다. 네. 호주가 톤당 한 60달러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뭐 300달러, 400달러가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천연가스, 석탄, 석유 모든 화석연료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로만 대충 듣다가 이렇게 수치를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상황이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가 오히려 더 급속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유럽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에 찾아온 에너지 위기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사는 분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지내고 있는 직장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8년 정도 지내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엔나에서 반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반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전쟁의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러시아 제재를 강하게 하고 러시아도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의 가스 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클리마 보너스나 안티토리어롱스라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아켈 정부 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를 본보기 삼아서 독일은 탈원전을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일부 계획을 수정해서 원전들을 가동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영상 1도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있어도 굉장히 좀 쌀쌀합니다. 저희 집 라디에이터 이렇게 창가에 달려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이 창을 새로 한 건데 그래도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면 찬바람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있어도 좀 쌀쌀해요. 이게 라디에이터에 이제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온도계는 아니고
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구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2월 9일에 이제 요 기계를 측정을 하러 온다는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측정을 하러 오고 요금을 막 엄청 폭탄을 맞을 것 같아가지고 실은 난방하기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난방을 안 틀다가 오늘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난방을 틀어보았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된 에너지 가격을 보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36유로, 그리고 가스요금이 60유로 올랐다고 합니다. 85%가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고지될 추가 금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아직까지도 난방을 아직 풀로 틀지 않았고,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긴팔이랑 긴 바지를 입고 지내고 있고, 난방을 켜는 대신에 물주머니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거나 잘 때도 이불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간단한 스낵 같은 것들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선뜻 사 먹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시내에서 살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다양한 시위대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시위입니다. 거리 행진 때 사람들이 들고 갔던 피켓을 보면 물가 폭등 스톱, 혹은 우리는 100만 유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고 따뜻하게 난방하며 살길 원합니다. 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일하는 대극장에 연극 공연을 보러 갔는데 실내 온도가 조금 썰렁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19도를 유지하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시내에 있는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야외 난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이 되는데 총 이 조명이 켜졌던 시간이 660시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64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조명도 LED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게 너무 급하니까 빨리 꺼야 될 것 같은데 각 네. 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박사님? 네. 일본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확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7년 만에 전국 규모의 절전을 요청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전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고 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또 유럽연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이미 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유럽연합 전체의 가스 사용량을 15% 정도 줄이자라고 해서 이미 실행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가스 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긴급하게 재정을 풀어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독일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7조. 네. 엄청난 규모죠. 377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38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02조 정도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들은 지금처럼 절약하고 긴급 대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맞아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돈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에너지 위기에 정말 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또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유럽이 심각하다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렇게 이제 절약을 다 같이 하려고 하고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자 제안하는 부분들이나 네. 강요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샤워 시간을 좀 줄이려고 자국민들한테 2분 이내로 2분이요. 네, 씻으라고 네,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2분 예, 너무 심한 것 같아. 좀 짧죠. 예. 네. 근데 이것까지도 제약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네, 그 받아들여야 정도로 되는 봐야 거죠? 될 것 같아요. 네. 또 네, 다른 네. 나라들 보면은 네.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 또 사우나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시민들한테 사우나를 할 거면 혼자 사지 말고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라. 가족들끼리 같이 하라. 이렇게 모여서 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 하노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정부가 이제 공공 건물에다가 이제 그 온수 공급하는 걸 아예 그냥 중단을 해버렸고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가 네. 이렇게 화장실들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온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정부하고 또 공공기관의 건물에서 이제 온수 쓰지 않는 거 이게 중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를 이제 19도 이렇게 이하로 그런 거를 이제 지켜내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게 겨울철에 꼭 필요한 게 좀 따뜻한 물이잖아요. 근데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2번, 뭐 5분이 아니고 네. 일주일 뭐 5분 이하로 진짜 샤워해라 막 이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자분들 진짜 힘드시겠는데? 네. 조 박사님. 그렇죠. 프랑스는 좀 더 심한데 프랑스는 이제 러시아 문제를 빼고도 이제 자체 갖고 있는 원전이 56개인데 이 56개 중에서 절반이나 되는 한 28개 정도가 그 배관, 냉각 배관의 부식 균열 문제 그리고 통상적인 보수 점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28개가 지금도 재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한 몇 달 전부터 이미 정지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한두 달씩 계속 지연이 되면서 지금 프랑스가 올겨울을 멀쩡하게 날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겨울 전력 공급 안정 적정성 평가라는 걸 했는데 이 평가 결과 올겨울에 28시간 이상 정전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28시간. 예. 영국이 한 3시간, 영국도 이제 에너지난 때문에 3시간까지 이제 그 예측을 했는데요. 프랑스는 뭐 전무후무한 유럽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이제 그런 진짜 심각하네요. 예, 종전을 맞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프랑스 전기값 프랑스가 비싼데. 전력 중에 원전 비중이 꽤 높죠. 그렇죠. 거의 70%. 70%. 네. 70% 네. 진짜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프랑스는 오히려 유럽의 민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미 지금 프랑스는 막대한 전력을 또 주변 독일, 뭐 영국, 스페인 이런 데서 사오면서 이미 민폐를 좀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유럽 도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겨울에 또 그런 정전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네. 아, 이게 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올해만 넘기면 좀 괜찮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IMF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겨울도 힘들 거지만 2023년에는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진짜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이런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유럽에다가 공급해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형태로 대체할 게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1년에 만들어낸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LNG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오려면 그러면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LNG를 받아서 전환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수입하고 싶어 해도 못해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석유가가 올라가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했더라면 했더라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거는 1년 안에 만들어낸다, 이거 불가능한 것 같고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 가야 되는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이게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다라는 네. 거죠, 이 위기가.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이 드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이 너무 되는데요. 이게 다가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아까 타율리 씨가 말한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를 해놨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투자했어야 되는데. 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에게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Annyeonghaseyo, Jason Schenker Ibnida, and it's my pleasure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global energy crisis that we're currently facing. Most impactful cause of the energy crisis in Europe is the Russian war on Ukraine. This has provided tremendous revealing of exposures in Europe. Europe had thought that importing cheap and stable volumes of natural gas from Russia would allow for a greening of electricity and power to switch from coal to nat gas fired power generation. And that worked well until Russia became an adversary of the European Union and of NATO. By invading Ukraine early in 2022, this added political pressure in Europe and came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supplies out of Russia come at a cost. They are not stable, and what looked inexpensive is now very costly in several different ways. And there are a few different solutions being put forward. One is to reduce consumption by reducing the temperature that people keep their thermostats at, by putting pressure on companies and how they consume. If you drive down demand, that will take some pressures off. Number two is boosting supply, right? If prices are really high, you can pull back demand. You can also increase supply. That's primarily through liquefied natural gas or LNG imports. And then the third idea that's been put out there is capping prices, either by capping natural gas wholesale prices with a wholesale gas price cap, or by putting a revenue cap on electricity prices, especially for non-natural gas power. Option would be to finance support for clean energy. Obviously, if we think about the impact, in the long run, more renewables, more clean energy, more green energy is extremely valuable for reducing European dependence on Russian natural gas. But that won't solve the problems that individual consumers and economies face this winter. To build solar power facilities, to put new wind farms up, because it takes time. So thinking about transferring those funds to end consumers so they can afford heat and power, or compensating and incentivizing companies to reduce their consumption in order to make sure there's enough gas to go around, those are more important right now, perhaps, than thinking about the long-term energy solution.
So the push to cleaner energy is going to continue. In the short term, it has been viewed as a very quick win, a low-hanging fruit to switch from coal to natural gas. Natural gas has been a critical part of the solution for reducing CO2 emissions in the near term. By switching power generation from coal to natural gas, you can reduce CO2 emissions by around 50%. The third big thing, aside from adding renewables and switching from coal to natural gas, is to try to push for greater efficiency in terms of demand and consumption of power. Emerging smart cities technologies are so critical for efficiently managing consumption. We think about smart meters and smart grids. These things help reduce demand and manage demand most efficiently, especially at times of peak demand when grids are under the most stress. What I'm most optimistic for as I look at the future of energy, what the prospects for renewables are, and how we get to a greener energy world, making the short-term switch from coal to nat gas, making sure we're adding new renewables, and then managing our consumption most efficiently as possible. Really important elements of success for the future. 이 러시아가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기후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분명히 그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굉장히 그 과거보다 뭐 훨씬 더 많이 그 추진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태고요.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이제 장기적인 거고요. 문제는 앞으로 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의 LNG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될 2026년 이전까지는 그 부족한 LNG를 전 세계적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서 부족한 전력과 부족한 난방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우리 세계 전체적으로는 4년 동안 최소한 4년 동안은 그 탄소 중립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두운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시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탄소 예산, 탄소 시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50년의 목표가 탄소 중립이고 그리고 2030년 지금 남아있는 10년 안에 그래프를 꺾어야 되니까 앞으로 10년 안에는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유럽이 이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행동이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UNEP가 발표한 2022년도의 배출량 차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표지가 이렇게 환한 하늘색이 보이는 이 창문이 이렇게 닫히고 틈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장면이 표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1.5도씨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창이 닫히고 있다.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에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빨리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그러면 기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네, 그 지금 뭐 라니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들어봤어요. 있으시죠? 네. 라니냐가 보통은 한 1, 2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그 정상인데 이번에는
지난 2000년 9월에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라니냐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라니냐가 이제 뭐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근데 올해가 지금 또 문제입니다. 올해 지금 올겨울에 북극 온난화로 인해서 유럽이 최근까지 뭐 프랑스만 하더라도 영상 31도 11월 달에 맞아. 그리고 중국도 지금 영상 30도가 넘고 있어요. 중국 남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북극이 그렇게 막 그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은 말씀드린 그 제트기류가 꽁꽁 이 한기를 가두지 못하고 남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겨울 내년 봄에 이런 엄청난 기상이변을 이게 마치 그 러시안 룰렛 같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벌어지는지는 뭐 운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굉장히 그 중위도 지역까지 한반도나 뭐 텍사스 같은 이런 중위도 지역까지 북극 한파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폭탄이 지금 올 겨울 내년 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우와, 무섭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까지 우리가 또 너무 위기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다 쓰게 보니까 실제 또 위기에 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 예, 그런데 진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진짜 에너지 부족으로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에 부딪힌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구의 기후도 점점 올라갈 거고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지금 절실하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언제까지 화석 에너지 저희가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가 더 많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타일러? 맞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개발 중인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영국의 한 대학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랭캐스터 대학에서 네.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와 가지고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물질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결정 물질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태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해서 개발해 돼 가지고 좀 유연하게 사용하고 약간 젤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접을 수 있고 펴낼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되면 묵직한 이런 배터리를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들었을 때 보온재 사이사이에 낄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그 뭐 사이사이에. 어디에 걸쳐 놓을 수가 있다든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정 물질로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공간 활용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유럽연합이 리파워 EU라는 플랜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2030년까지 EU 최종 에너지의 4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목표치를 더 올렸어요. 45%로 끌어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목표치만 올린 게 아니라 최근에 EU 집행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빠르게 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특히 건물 지붕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 있잖아요. 네네. 건물이나 주차장, 그다음에 운송 인프라라든지 농장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한 달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긴급 상황이니까 그렇네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그러네요. 전환하겠다라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 그리고 석치 확대가 굉장히 세계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게 당장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이게 또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뭐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땐 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미 한 거를 경험했으니까 네. 한번 했으니까 되게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요? 그게 바로 원격 근무예요. 재택 근무하는 거. 네. 본격적으로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허용하고 네. 많이 장려를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이동하는 거 줄어들죠. 맞아요. 그러면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겠죠. 네. 그리고 뭐 씻고 뭐 옷 많이 따로 사야 되고 뭐 이런 구조들도 바뀌고요. 네네. 그럼 뭐 그냥 전반적으로 생활적으로 좀 절약을 하게 되지 않나. 막 비대면으로 바꿔서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듣고 나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네. 굉장히 일리 있는 네. 말 같아요. 그쵸. 멀리 기다리지 않아도 네, 되고. 네. 네.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출퇴근 시간도 절약하고 진짜 그렇죠. 일석이조 같은데 또 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박사님? 그런 그 행동 변화라든가 약간의 제도 변화 이게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물 에너지 단열 개선입니다. 맞아요. 특히 맞아요. 주택 단열 개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단위로 그 건물의 그 벽체의 석고보드라든가 그러니까 단열재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네. 아니면은 창호를 개선해주고 보일러 효율을 이제 개선해주고 이런 일인데요. 이런 걸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국가 단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563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7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대규모로 지금 주택 단열을 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전체 가구의 약 한 30% 정도가 되는 250만 호를 대상으로 주택 단열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게 일석삼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도 지금 위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번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좀 발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너지 절약은 얼마만큼 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은 얼마만큼 늘리고 이런 대책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 아까 유용한 팁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타일러는 재택근무하면 좋겠다고 아까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까도 이제 얘기가 살짝 나와가지고 네. 그 건물 보온이나 단열이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중요하거든요. 네.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네. 그 온도 측정 카메라를 빌릴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저는 해봤거든요. 집에서. 네, 옛날 집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네. 온도 측정 카메라를 빌려 와가지고 집 안에서 열이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중요해. 실제로 와. 이렇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너네. 네, 근데 대단하시네. 그렇게 하면 찍어가지고 여기 문제다. 라고 이거에다가 어디다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같이 뭐 바자회 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반성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네,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좀 해나갈 수 있는 괜찮다. 네, 그런 방법들이 어떨까. 특히 이제 이번에도 겨울이니까는 네. 네,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는 거,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도 네. 뭐 유용한 팁 하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전력 피크 관리가 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겨울에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가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 한창 출근해가지고 난방기 돌리면서 일할 때인 것 같고 아침에? 10시에서 12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가
최고 때. 지조라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전기의 소비량을 네.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이 예비 전력 부족해서 전력 위기에 놓이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 출퇴근이잖아요. 출퇴근. 완전 딱 맞아. 그죠? 공간 바꿔가면서 그러는 거니까. 완전 출퇴근하지 말아야죠. 아, 거기를 기결되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이것도 진짜 그 시간은 네, 피해서 하면 10시에서 네. 12시, 그거 겹쳐요. 네, 어려운 일 5시에서 아니니까. 7시. 네. 네. 저도 살림을 하니까 이렇게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몰래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두는 것만으로도 이게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보일러를 이제 올 겨울이 되기 전에 한번 연통하고 내부 청소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에너지를 10%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년 겨울이 되기 전에 잊지 않고 하는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한 3도씨 정도는 낮춰서 생활을 할 생각이에요. 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자, 오늘 박사님 이제 아쉽지만 신박한 벙커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아, 예. 근데 안 좋으신 데 나오셔서 아닙니다. 감사했어요. 오히려 제가 목소리가 지금 너무 가라앉아서 죄송하고요. 뭐 오늘 오니까 뭐 다 천재들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에너지 문제 저도 뭐 나름대로 오래 했는데 네. 금방 이해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또 갖고 계신 지식도 있고 오늘 너무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목소리 낮추시니까 위기감이 오히려 더 극대화돼서 긴장이 네, 옆에 더 계신데 좋았습니다. 예. 긴장이 됐습니다. 네, 네. 와닿았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